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부산 인디 커넥트 페스티벌 2019의 첫 단추이죠. 컨퍼런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컨퍼런스의 사회를 맡은 이미사입니다. 네, 이번 컨퍼런스는 게임 개발자 그리고 게임 개발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리인데요. 다양한 강연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디지털과 게임, 게임 개발, 사회적 가치로서의 책임, 게임의 퀄리티, 중국의 게임 시장, 그리고 예술성 등 굉장히 좋은 강연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 지체하지 않고 바로 그러면 오프닝 세션 열어주실 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서태건 부산 인디 커넥트 페스티벌 조직위원장님이십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금년에 또 이렇게 BIC에서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소개받은 BIC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천대학교 게임대학 원장 서태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일기도 걱정했었는데 아주 스타트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키노트 오프닝을 저희 BIC 사무국장이신 이두구 청강대 교수님하고 같이 콜라보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디지털 이즈밍과 게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게임 업계가 지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좀 특히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아마 게임 질병 코드화 이슈 때문에 많은 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또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오늘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인디 게임 게임의 미래라고 하는 우리 인디 게임은 과연 그럼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나가면 좋을지 이어서 또 이두구 사무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그 순서는 우리 국제보건기구 WHO의 지금 질병 코드와 진행상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변화 또 산업 간의 변화 잠깐 살펴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게임 과몰입의 현상이 어떤지 한번 저희도 몇 가지 분석을 해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앞으로 미래의 놀이 문화로서의 게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먼저 그 WHO 국제보건기구에서 이제 금년이죠. 2019년 5월 22일 194개국의 회원국들이 모여서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게임 그 이용 장애 질병 코드화하는 이런 이슈에 대해서 만장일치 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22년, 그러니까 금년이 이제 19년, 20년, 22년 1월 되면 각 국가의 실행을 권고하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권고기 때문에 그 권고를 받은 국가는 그거를 수용을 할지 안 할지 판단을 국가별로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서 그 수용을 한다 그러면 그 다음 일정은 빠르면 2025년 한국의 질병 사인 규정 코드가 이제 그때 만들어지게 되면 2026년에 그 다음에 2026년에 빠르면 실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물론 이제 그걸 수용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게임 업계를 대변하고 있는 문화부와 또 의료계를 대변하고 있는 이제 보건복지부 간의 의견이 이제 대립돼 있는 상태인 건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한국에서는 국무조정실에서 민관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금 논의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한국에서 유독 좀 그 194개국 중에서 한국에서 좀 제일 앞서서 활발하게 논의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요. 뭐 가까운 몇 개 국가에서도 보면은 오히려 한국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이렇게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왜 이런 상황이 되어 있을까 한번 좀 보시죠.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디지털이 가속화되면서 세대 간의 변화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2001년도에 미국의 교육학자가 이제 마크 프렌스키라는 이제 교육학자가 디지털 네이티브와 디지털 임미그런트라는 이러한 용어를 처음 이제 사용을 했죠. 그래서 우리 그 디지털 그 네이티브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 속에서 디지털 기기에 굉장히 익숙한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인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1980년대에 대중화된 우리 컴퓨터, 그 다음에 1990년대에 그 이 보편화된 인터넷으로 인해서 그런 이제 어떤 그 혁신적인 그런 격동기를 이제 보냈는데 그때 이제 이 성장을 한 우리 세대들이 이제 여기에 속하겠죠. 그래서 뭐 지금 영유아 같은 경우도 스마트 이용률이 지금 거의 50%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걸 문제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 세대 간의 또 변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발생이 되고 있는 현상으로 봐야 되는지. 근데 뭐 지금 세대 흐름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베스트셀러 이거 90년생에 온다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여기에 키워드가 세 가지. 이 세대에 아마 여기 대부분 여기 속하실 텐데요. 그 키워드가 이제 세 가지로 압축이 되죠. 첫 번째는 아주 간단하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미있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정직하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여기에 해당이 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간단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줄임말을 많이 쓰지요. 또 재미를 추구하기 때문에 먹방이라든가 이런 재미있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열광을 합니다. 게임도 이 안에 속하겠죠. 그리고 정직한 세대이기 때문에 불공정한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세 가지 키워드 중에 이제 재미라는 이제 부분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성향을 갖고 있는 우리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들은 게임과 친해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성향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그 임미그런트는 어떠냐? 이들은 그냥 아날로그 세상에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디지털 세상에 그 접하게 된 거죠. 그래서 디지털에 관심도 있고 배우려고 노력을 하지만 굉장히 그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인 세대와는 여러 가지 그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특징적으로 재미를 추구하는 그런 세대는 이제 게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재미를 추구하는 한 분야로서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이런 그 디지털 임미그런트의 기성세대가 대부분 여기에 속할 텐데요. 이분들한테는 이제 게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공부의 반대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커오신 분들인 거죠. 그래서 좀 이해도가 많이 그 게임에 대해서 부족한 것들은 이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도 세대 간의 변화뿐만 아니라 산업도 이렇게 뭐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스코 회장이 얘기했죠. 디지털로 변신하지 않으면 10년 안에 한 40% 정도의 기업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잘 나가던 기업이 금년에는
보이지 않는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그 피처폰 시절의 시스코 아주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우리 영상 쪽에 있어서도 블록버스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때 굉장히 큰 기업으로 성장을 했다가 아날로그 시대의 종말과 함께 문을 닫은 이제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인간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우리가 산업에서도 이런 디지털 시대에 잘 적응해 나가는 그런 능력이 이제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IQ나 EQ 못지않게 adaptability, AQ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디지털 이미그런트 세대들이 이제 게임이나 이런 디지털 세상에 대한 잘못된 어떤 그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잘못된 그 판단들이 나온다 그러면 앞으로의 이 변해가는 미래에 상당히 그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제가 지금은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공공기관에서 오랫동안 또 몸을 담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게임 과몰입 상담 치료센터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한 5년 이상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그 내방 상담했던 그 이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한 3년 동안 5,600건 정도의 상담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그 게임 과몰입의 주 호소를 하게 되는 그런 동기 요인들을 이렇게 보니까 가족관계, 그다음에 성격, 학업, 직장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에 대한 문제를 게임에서 찾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이런 주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이제 결과죠. 또 아울러서 정신과적 질환 유형은 이제 이건 그 이 과몰입한 그 이 내담자의 경우에 정신과 질환하고 공존 질환인 경우가 그 포션이 좀 높았었습니다. 한 80%까지 이렇게 갔습니다. 물론 일반화할 수 있는 그런 통계 결과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한 3년에 걸쳐서 진행하면서 볼 수 있었던 현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죠. 아울러서 게임 과몰입 그 관련한 그 연구 논문들도 최근에 많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한국 콘텐츠진흥원에서 금년에 발표된 내용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도권에 있는 청소년들 한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추적 조사를 했어요. 5년 동안. 그랬더니 처음에 한 60% 정도가 게임 과몰입군에 있었던 그 60%의 인원들이 한 5년 동안 자연 빠져나오는 이런 현상을 보이면서 5년 뒤에는 한 1.4% 정도로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조치를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성장해 가면서 게임과 이렇게 좀 친숙해지고 자연스럽게 잘 매니지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또 논문이 하나 또 있는데 최근에 나온 논문 제가 한번 보니까 우리 그 청소년들의 자제력 관련해서 이 상관관계 분석을 한 그런 연구 결과가 하나 발표가 됐는데요. 우리 청소년의 자제력 상관관계가 비디오 게임을 하는 시간과의 이런 상관관계보다는 그 환경에 의한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또 아울러서 이것도 같이 발표가 됐는데 부모의 과잉 보호 그리고
또 오히려 또 과잉 보호가 아니라 그 무관심한 소통 부재 이런 부분들이 과할수록 높은 수준의 학업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 그리고 그렇게 그 부모의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자제력도 부족한 부분이 생기고 또 게임 플레이 시간도 늘어나더라. 이제 이런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통계와 이러한 연구들이 우리 그 일반 현상을 다 지금 대변하고 있는 거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저 깊이 들여다봐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얘기들도 이제 많이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이런 질병 코드화하는 그 이슈에 있어서 좀 섣부른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물론 저희 그 BIC에 참여한 모든 분들은 저희하고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BIC도 질병 코드화하는 데는 반대하는 입장을 일찌감치 이제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의 이제 특징을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보죠. 여러분들 뭐 이미 몸담고 있어서 생활에 있으신 부분이겠지만 게임에 있어서 뭐 하나를 꼽아라. 제일 핵심 요소가 뭐냐 그러면 재미겠죠. 재미. 그래서 우리 그 인류 역사상 놀이를 함께 이렇게 해왔던 그 우리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모 루덴스다 해가지고 놀이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정의도 우리가 내립니다. 그 다음에 게임학들 이렇게 아마 들어보실 기회가 되면 게임의 세 가지 구성 요소 하면은 다이나믹스, 그 다음에 메커니즘, 그 다음에 미학적 요소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 미학적인 요소는 어떤 재미, 감동 이런 부분들하고 굉장히 그 관련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미가 굉장히 게임에 있어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2017년인가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 너츠 이론이라고 있어요. 그 이론도 재미와 게임 이론을 이제 기반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지금 게임이 그 모든 일상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현상,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도 재미를 기반으로 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재미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앞서 그 최근 그 90년대생들의 어떤 그 키워드 세 가지 중에 하나 재미 이런 부분들이 게임하고는 뗄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또 재미와 감동이 중요한 산업이다 하는 거는 일반 상품하고 달리 게임은 기술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적인 그런 요소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재미와 감동은 또 같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요. 앞에서도 어찌 이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경제학에 있어서도 기존의 경제학에 있어서는 이 소비 행태가 가격이 싸면은 많이 사고 또 생산도 많이 하게 되고 이제 이러한 소비와 공급의 어떤 이 균형점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고 구매를 하게 되는데 소비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세상이 이제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 경제학 이론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는 비이성적인 그런 소비를 하는 그런 세대로 앞으로 가고 있고 거기에는 그 뭐 유행하는 부분들 최신 유행 그 다음에 소비자의 기호 취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체험 마케팅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는 이런 재미와 감동 요소가 또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의 소비자로서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성세대들은 그런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모든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재미를 추구하다 보면 저희가 지나쳐서는 안 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표현의 자유는 보장이 되겠지만 또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또 지나친 이런 표현들은 한번 또 심각히 생각을 또 해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변화가는 세상 속에서
게임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 속에 이미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도 벌써 우리 게임 백서 그 자료를 보면은 우리 생활 속에 아마 변화들이 주점이나 카페나 영화보다도 더 게임을 많이 하는 이제 이런 걸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이제 게임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이제 e스포츠 분야에서도 이 스포츠의 상당 부분의 순위를 젊은 세대에 있어서는 그 15세에서 29세까지 보면은 축구, 야구 다음에 e스포츠가 또 선호하는 그런 스포츠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디지털화가 더 가속될수록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더더욱 이거는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금 나타나는 몇 가지 그 현상만 가지고 이제 게임에 대해서 단정을 짓는 것은 굉장히 섣부른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우려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럼 이런 상황에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미래에 과연 그러면 인디 게임은 우리 게임의 미래라고 하는 인디 게임은 이제 어떤 이제 고민들을 좀 하면 좋을지 이어서 우리 그 이두구 사무국장님께서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이두구 국장님 올라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발표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이제 조직위원장님께서 디지털 이제 이주민과 디지털 네이티브 원주민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조금 이제 그 디지털 네이티브에 대한 이야기와 인디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진행을 해보자 합니다. 이제 앞선 발표에서 디지털 네이티브를 이렇게 봤을 때 이제 90년대생 그리고 뭐 이제 영유아 사진 이런 것들 올려셔가지고 이 디지털 원주민들이 사실은 이제 젊은 세대들에 대한 이야기인가라고 이제 저는 아마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게임을 접한 세대와 접하지 않는 세대, 그러니까 게임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이해하는 세대와 이해하지 않는 세대를 기준으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이주민에 대한 생각을 이제 게임을 그러니까 피상적으로만 게임을 잠깐 해보고 게임에 대해서 어떤 깊은 고려 없이 그냥 결론을 내리는 기존 세대,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분들이 사실 이야기한 것들,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원하는 게임 상이 좀 어느 정도 일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시는 것처럼 자극적이지 않은 게임, 그다음에 뭔가 교훈이 있어야 되고요. 학업에 도움이 되면 정말 좋겠고, 너무 이제 빠지지 않고 몰입감도 적당히 있는 게임들, 가급적이면 학교 수업도 선행할 수 있고, 외부의 나쁜 사람들과도 이제 얘기를 차단되는 그런 이제 소통 없는 안전한 게임. 일과 학업에 방해되지 않는 어떤 건전한 게임들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들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불러야 될까? 제가 사실 경험한 적이 없는 게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피상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이런 게임들을 제가 규정을 한번 해봤을 때, 그냥 흔히 굿 게임이라고 보통 좋은 게임이라고 하는 용어로 한번 그냥 통칭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해외에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이 굿게임이라는 용어가 정말 이제 퀄리티 놓고 이제 잘 만든 게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디지털 이주민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게임이라는 용어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사실 뭐 이렇게 뭐 젊은 세대들만이 디지털 네이티브가 아니라 저도 사실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게임들, 그다음에 지금 이제 학교에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20대 초반의 학생들, 10대 후반의 학생들을 이제 많이 만나는데, 이들하고 얘기하면은 정말 이제 또 좋아하는 게임들과 서로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학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을 이제 키우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게임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종 듣게 되는데,
이게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경험에 의해서 일단 선정한 것이고 절대적인 게임 선정 기준은 아니고요. 내가 좋아하는 게임은 여기 없지. 섭섭해 안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저희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가슴 깊이 자기만의 인생 게임들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사실 동일한 그런 인생 게임을 자기 가슴 속에 품고 나 게임을 개발해 보고 싶다라는 일념으로 게임이라는 진로를 선택해서 개발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실제 제 주위를 만나봐도 다 그런 동기들이 자기를 게임 업계로 이끌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자, 우리가 그 바라는 게임들 사실 몰입감이 높다고 좋은 게임인가? 극적 반전과 내러티브를 제공해야 되나? 예술적이어야 되나? 짜릿해야 되나? 뭐 온라인적으로 뭐 커뮤니티가 강해야 되나? 사실 너무나 이게 다양한 부분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도 이거를 잘 어떤 게임이 정말 우리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바라는 게임일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참 규정하는 말이 없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장르만 있지 규정하는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커뮤니티에서 많이들 사용하는 용어가 있죠. 네. 그 전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아마 많이 보셨을 짤이에요. 저희 이제 개발자들도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어떤 게임을 좋아할지 예측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걸 표현할 수 없는 카테고리가 없다 보니까 그냥 커뮤니티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그냥 갓겜이라고 제가 통칭을 하겠습니다. 갓겜. 아마 다들 다른 갓겜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여기 이제 또 많은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은 신이 나오는 게임이 아니에요. 신이 등장하는 게임이 아니고 한국 그 커뮤니티의 게이머들이 게임이 정말 재밌으면은 내 갓게임이다라고 보통 표현하고 여러분들이 만든 게임이 한국에서 갓게임이라고 불려지면은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외국 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수식어들이 있죠. 인생 갓게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계속 붙어 나갈 텐데 일단 갓게임이라고 굿게임에서 오를 뺀 간단한 단어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제 게임에 대한 시각차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저도 사실 어릴 때 게임을 하기 위해서 저희 부모들하고 숨바꼭질을 많이 했죠. 저희 부모님은 컴퓨터 코드를 빼가지고 어디다 숨겨 놓으셨고 저는 외출하실 때 그걸 찾으려고 온 집안을 뒤지고 뭐 이런 양상들이 뭐 지금 제가 부모 된 입장에서 아이들한테 이제 게임을 많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바라보는 시점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게임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이제 스쳐 지나가는 소비적 콘텐츠, 부가적인 이제 여가 활동이라는 이제 생각들과 이게 정말 나의 어떤 그 성장기에 감성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고 실제로 이제 진로까지 결정해주는 저희 이제 그 학교 제가 이제 가르치는 학과가 이제 게임학과고 다들 이제 게임이 만들고 싶어서 온 학생들인데 거의 대부분이 자기가 했던 어렸을 때 했던 게임의 감명을 받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가 게임을 개발했다는 것을 이끌었다는 학생들이 거의 99% 정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또래 이제 커뮤니티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어떤 사회적 활동, 굉장히 이제 필수 불가결한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이제 시각적 차이가 있다는 거죠. 게임에 대해서. 자, 이런 상황에서 요즘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세션을 발표하게 된 계기도 요즘 너무 뒤숭숭하죠. 그 저희 조직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은 어떤 이제 그 게임 장애라든지 게이밍 디스오더라든지 그다음에 요즘 뭐 대한민국의 뭐 게임 산업의 상황 허리가 없다. 최근에 이제 굉장히 또 큰 이슈들이 점점 이제 기사에 나오고 있죠. 신작들이 접혔다는 그런 기사들도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이 게임을 만드는 이제 게임 개발사가 굉장히 이제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군데 다 공격을 당하고 있죠. 디지털 이주민들한테는 게임으로 인해서 사회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왜 사회 공헌 안 하냐? 그다음에 이제 유저들은 맨날 똑같은 게임만 만든다고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이제 고민을 해보면은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저희 그 게임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나눌 때 게임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들만 있고 게임의 어떤 이제 우리가 가졌던 이런 감성적인 부분까지 고려한 게임에 대한 이제 정성적인 평가가 없었던 것이 이런 결과를 만든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정량적 평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매출, 순이익, 뭐 유저별 결제 금액, 유저 재방문율, 뭐 수출액, 뭐 고용 지표 이런 이제 수치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어떤 회사를 운영하고 유지시키고 계속 이제 회사 발전하기 위해서 계속 체크해야 될 중요한 요소긴 한데 모든 회사에 다 중요한 수치이지만은 아까도 이제 저희 조직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은 게임 산업이라는 것은 뭔가 이제 다른 산업과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정량적 평가만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 어떤 지금 상황이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너무 이제 그 강조를 하는 게 저는 어느 정도는 이제 그 나름 게임 회사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정성적인 어떤 운영을 많이 시도를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잘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이제 선택을 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양산형 게임, 부분 유료화 모델만 이렇게 각인돼 가지고 인식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인식이 계속 넓어지고 그 계속 그전되고 이제 그 방금 전에 그 말씀 주신 그런 이제 중독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알려지게 되면은 게임이라는 것이 즐거움보다는 그냥 부분 유료화랑 똑같은 것만 만든다라는 이제 부정적인 인식으로 전반적으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어떤 특수한 경우긴 하지만은 조금 이제 게임 산업 게임 관련된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명한 사실은 디지털 환경을 거스를 수는 없고요. 이 디지털 환경의 새로운 핵심 문화는 게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미래 세대들, 지금 태어나는 세대들은 분명히 이것을 하면서 자기의 정서적인 부분을 이제 채워 나가면서 자라게 될 거고, 이걸 통해서 놀이를 이제 친구들하고 놀면서 자랄 거고요. 이들을 위한 저희가 정말 갓게임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문에도 났지만은 점점 신작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이번 지스타에서도 두 큰 회사가 이제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점점 안 좋은 상황으로 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추구하고 싶은 거는 이제 정량적 평가에만 의존하지 말고 과감하게 신작 개발에 도전하는 그런 어떤 이제 게임 개발 집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 인디 게임 개발자, 저는 이제 인디 게임 스튜디오라고 용어를 썼는데요. 여기 이제 좀 그 관련 업계들이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인디에 대한 정의들이 뭐 사실 굉장히 많이 있어 왔고 지금도 사실 분명하게 정의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저 인디 게임이라고 하는 거는 의외로 간단하게 저는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수익성과 갓게임을 만들 거냐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싶겠죠.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수익성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인디 게임 개발자들은 둘 중에서 갓게임 제작하는 거를 선호하는 사람이 인디 게임 개발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고 싶은 게임 제작을 추구하는 분들을 조금 이제 인디 게임으로 저는 이제 그 통칭을 하고 싶고요. 기존의 그 어떤 이제 산업에서 세 가지의 원만 있었다면은 최근에 많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한 게 이제 인디 게임 개발자들이고 이주민들이 이제 굿게임을 원하고 네이티브들이 갓게임을 원하고 게임 회사는 이제 흥행하는 게임 세 가지 다 엇박자 나는 이제 이런 게임들을 서로 만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인디 게임 스튜디오들이 하나의 이러한 그 부분에서 소통을 풀어줄 물꼬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방향들이
이 새로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들이 인디 게임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하고 인디 게임의 어떤 매력과 재미에 대해서 좀 이제 눈을 뜨게 되면서 어떤 새로운 문화를 인디 게임 스튜디오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아시겠지만은 인디 게임도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희 행사도 지금 이제 5년 차가 되고 있는데요. 소규모다 보니까 이제 유저들이 생각하는 어떤 갓게임이라는 스케일에 만족시키지 못하는 한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다 보니까 이제 대형 게임 회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품질에는 이제 많이 못 미치는 이제 그런 문제들도 있고, 너무 많은 인디 게임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인디 게임이 흥행하니까 다들 인디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인디 게임을 골라내야 되는 시대가 지금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인디 게임을 그러면은 골라내야 되는데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게 사실 굉장히 큰 또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발자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 게임이 다 다르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임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을 플레이하는 게이머들도 세대에 따라서 또 자기가 좋아하는 선호도 하는 게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갓 게임을 정의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굳이 이제 학문적으로 이 게임을 뭐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자면은 이런 요소들을 저희가 꼽을 수가 있습니다. 뭐 미학적으로, 서사적으로, 뭐 코어 메카닉이 어떤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지만은 이런 평가가 결국에는 흥행하는 게임과 갓 게임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증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우선은 이 디지털 네이티브 들과 그 다음에 인디 게임 스튜디오들이 서로 직접적으로 만나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시나리오를 하나씩 풀어가자는 게 저희 BIC 행사의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디 게임 스튜디오는 프로타입을 선보여 주고요.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이제 이 프로타입을 플레이하면서 자기가 느낀 생각들을 솔직하게 공유해 주면서 이 인디 게임 스튜디오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이들이 계속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다양한 이제 도움을 주는 이런 무대의 장으로 저희 행사를 처음에 사실 기획을 했고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은 점점 이 인디 게임을 좋아하는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행사도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고 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돼서 저희가 좀 더 넓은 곳에서 전시를 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사실 저희가 5년 동안 굉장히 많은 시도들을 했습니다. 어떤 이제 BIC가 좀 유니크한 게임을 기반으로 한 문화 행사가 되기 위해서 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인디 게임 행사들과 파트너십들을 교류하면서 다양한 게임을 이제 초청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PC나 모바일 게임이 아니라 야외 설치형 게임들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저희가 행사의 전시를 쭉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네이버에 인디 커넥트라는 포스팅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260건 이상 인디 게임,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좋은 인디 게임에 대한 소개랑 홍보를 계속 진행을 1년 넘게 해오고 있고 뭐 뜬금없는 디지털 기반으로 한 아트 배틀 같은 행사도 한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아니면 이제 해외 개발자와 국내 개발자가 서로 섞여가지고 진행하는 게임잼 행사도 올해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버랑 인디 게임 그 스튜디오가 함께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그 유튜버와 그 유튜버에 특화된 어떤 이제 게임을 만들어서 마케팅을 해보는 것도 저희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인디 게임도 저희가 직접 배포를 해봤고, 크라우드 펀딩도 저희가 한번 이제 한 군데랑 같이 협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다양한 시도들을 이제 저희가 진행을 계속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갓 게임을 저희가 구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정량적으로 어떻게 이걸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심사가 저희가 생각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제 매년마다 심사를 하면서 이 시스템을 계속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외부적으로는 사실 공개가 되지, 저희가 이제 발표도 몇 번 했지만은 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시행착오들을 계속 보완을 하면서 점점 규칙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 게임들을 많이 접한 사람들을 우선은 최대한 많이 심사위원들로 저희가 이제 위촉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냥 동영상만 보고 게임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게임을 플레이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워낙 제출된 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제대로 평가하려면은 단기간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저희가 이제 충분하게 심사 기간을 드리고 게임을 평가할 수 있게 저희가 그 시스템을 만들어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떤 이제 블라인드식 처리를 해서 다른 심사위원들의 의견이나 제출된 게임의 어떤 이제 스튜디오 정보 같은 것들을 심사위원들한테 다 블라인드를 시킵니다. 괜한 편견을 가지지 않고 자기만의 관점에서 해석해서 점수를 매겨달라는 의미에서 블라인드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제출된 게임이 동등한 심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심사 건수를 저희가 균일하게 저희가 배분해 가지고 심사위원이 자의적으로 게임을 선택해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주어진 것만 심사할 수 있게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항목이 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간 이제 학교에서 학점 주는 것과 비슷하게 좀 디테일한 항목들을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이 게임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분석할 수 있게 여러 가지 항목을 제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이런 것들을 시도를 했지만은 이제 부족하다는 판단에 이제 외부에서 맞는 것들을 가져다 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에 올해부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시스템을 석 달간 구축을 해가지고 도입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아마 이제 그 보도 자료도 나갔지만은 저희가 올해 이제 386개 타이틀이 출품을 했고 40인의 심사위원분들이 한 달 동안 4,637건의 심사를 저희가 온라인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래서 출품된 게임들별로 평균 16분이 심사를 해주셨어요. 네. 최대한 저희로서는 많이 독려를 해가지고 중간에 막 기프티콘도 보내고 열심히 독려를 하고 미진하신 분들은 막 이제 저희가 전화 드려가지고 좀 해달라고 쪼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렇게 이제 많은 숫자를 달성을 하게 됐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저희 관리 화면의 예시인데요. 이렇게 나온 심사 결과를 이게 몇 건이 심사됐고 얼만큼 됐는지를 이제 산술적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냥 저희는 어떤 이제 기준도 없이 여기서 이제 나온 수치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허용할 수 있는 전시 부스를 기반으로 해서 그냥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산술적으로. 그래서 나름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 최대한 공정한 방법으로 이 BIC에 전시하는 업체들을 선정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제 갖춘 이 심사 시스템에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의의입니다. 어떤 이런 정상적인 평가를 기존에는 게임이 재밌다, 뭐 잘 만들었다 이러한 이제 막연한 이런 평가를 어떤 이제 그 정량적 수치로 저희가 변환을 했고요. 이거를 이제 모든 정보를 다 데이터화해서 이제 게임에 대한 그런 그 기준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저희가 좀 자체적으로 한번 마련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는 거에서 저는 이제 좀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은 올해 이제 계속 그 기획하는 것들이 이렇게 심사를 통해서 게임을 선정을 하고 이 선정된 게임들이 이제 전시까지 쭉 일관성이 쭉 이어지는 거죠. 아마 이제 전시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겪으셨을 텐데 전시 과정에서부터 어떤 비용을 렌탈하는 거, 그 다음에 숙박을 어떻게 잡을지 이런 모든 과정들이 올해는 다 웹에서 저희가 등록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수기가 아니라 다 웹에서 진행을 해서 편하게 전시를 할 수 있게 출품에서부터 전시까지 저희가 시스템을 일원화해서 구축을 했고요. 자, 올해부터는 또 이제 전시를 할 때 입장객들에게 스마트 스탬프라는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이 유저들이 어떤 그 게임을 방문해서 됐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기록해서 그 전시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많은 정보를 드리고자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궁극적으로는 마지막에 있는 이제 그 방문하신 인디 게이머 분들이 게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피드백들도 다 취합해서 공유해드리고 싶은데 올해 한번 이제 이 두 단계까지만 운영해보고 나온 경험을 토대로 내년에는 저 세 번째까지 저희가 취합해가지고 한번 그 피드백 시스템까지 구축을 한번 해서 제공해드릴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은 BIC 행사가 발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은 인디 게임을 정말 좋아하고 해박한 코어 유저들이 일단 모아서 이들의 생각하는 게임의 평가를 저희가 취합을 해가지고 선정을 하고요. 이런 게임들을 선정해서 저희가 널리 알리는 거죠. 그래서 인디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이 BIC 행사를 찾아와서 개발자들하고 직접 얘기하면서 그 개발 스튜디오에 대한 이제 팬덤을 형성해서 이 개발 스튜디오들이 계속해서 자기 팬들과 함께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저희가 그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올해는 루키라는 부문을 신설을 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얼마나 많이 출품을 할까 굉장히 이제 고민도 많이 되고 두려움도 있었는데 다행히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출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06개의 타이틀이 출품이 됐고요. 5개국에서 또 출품해 주셨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플랫폼도 모바일과 PC 비율이 거의 균일하게 잘 출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루키 부분의 의의는 사실 이제 지금 게임을 이제 접하고 있는 어떤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들의 또래들이 사실 만드는 게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 네이티브 유저, 디지털 네이티브 개발자들이 함께 이 행사장에서 만나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들이 원하는 이런 이제 트렌드를 반영해서 좀 더 이제 이 같은 네이티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컨텐츠를 이 루키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저희가 사실 바라는 어떤 이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가운 소식이 또 최근에 나왔죠. 비영리 게임 심의가 9월 3일부터 이제 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존의 대한민국 법상으로는 심의를 받지 않으면은 일반적으로 그 온라인에 자기가 만든 게임을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 분들이 아마 들으면은 경악하실 텐데요. 실제 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꼭 받아야지 할 수가 있고 오로지 자기 게임을 선보일 수 있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이런 이제 큰 조직의 장이 승인한 이런 오프라인 행사에서는 선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BIC 행사가 인디 게임을 이제 합법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였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루트가 생기면서 기존의 오프라인 제약을 벗어나서 온라인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저희가 지원을 얻은 것 같아서 굉장히 든든합니다. 자, 그리고 올해 초에 실제로 저희가 이제 게임 등급 분류 번호 받고 배급업 신고를 해가지고 직접 인가를 받아서 그 유튜버 머독하고 그다음에 이제 던그리드 개발사 팀 호레랑 같이 콜라보로 만든 독그리드라는 게임을 지금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만여 건 정도가 이제 받아갔습니다. 저희가 이제 회선 사정이 넉넉지 못해가지고 느린 게임을 지금 제공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배급 같은 것도 저희한테 굉장히 귀중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이제 그 개발자 에코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학생 개발자들이 이런 이제 뿌리를 형성해서 프로 인디 스튜디오들과 함께 성장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만든 게임들이 전문 인디 퍼블리셔나 메이저 게임 회사를 통해 가지고 대중적으로 널리 퍼지는 이런 이제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게 저희가 원하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걸 이렇게 다시 이제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원하는 이제 게임 문화를 인디 게임 스튜디오들이 이것을 반영해서 표현을 하고 또 이제 기존의 게임 제작사들과 같이 협력해서 사회적으로 널리 이제 알려주면은 어떤 이제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변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게임은 문화다라는 슬로건도 있고 여러 가지 운동 전개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갓 게임들을 선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자, 디지털 네이티브를 공감하는 미래의 갓게임을 찾아서 발굴하는 비아의 여정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디지털 원주민 그리고 이주민 인디게임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화두를 던져주셨는데요. 이제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다시 올라와 주시고요, 사무국장님.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ll, we'll have Q&A session. If you have any question, please raise your hand and we'll bring you the microphone. 네. 이런 기회가 흔치 않은데요. 너무 공감하셔가지고 질문이 없으신. 네, 너무 강연을 잘해주셔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질문. 네. 네, 뒤쪽에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각 게임이랑 이제 수익이랑 이제 대조되는 관계로 그 큰 기업들이랑 인디 기업들이 나뉘는데 이제 대기업 측 쪽에서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한다고 하면 이제 그런 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해요. 제가 그거를 뭐 칼로 나누듯이 그렇게 뭐 대기업이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뭐 아시다시피 대기업도 굉장히 내부에서 갓 게임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이제 많이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뭐 부정한다거나 대기업이 그걸 안 하고 인디 게임 개발자만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기업의 논리상 우선순위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를 제가 이제 그냥 설명을 드렸던 것뿐입니다. 시제적인 예시가 아닌 것을 오해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옆에 계신 분도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게임을 개발하는 인디 스튜디오의 입장으로서 부산 인디 커넥트에 출품을 하게 됐을 때 이제 게임을 심사하시는 심사위원분들이 평가를 해주시고 그 게임에 대한 장점이나 단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는데 혹시 그런 정보들을 그 인디 게임 개발 스튜디오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면 그게 또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런 기회나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시고 계신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계속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그 말씀하신 주제는 한 3년 동안 계속 저희 심사분과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주제고요. 사실은 이게 준비가 없이 어떤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그냥 전달이 됐을 때 물론 저희가 좋은 말만 할 수는 없고 분명히 나쁜 말을 할 수도 있고 뭐 안 좋은 말을 할 수도 어쨌든 평가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듣기 좋은 말만 할 수는 없는데 당연히 솔직한 얘기도 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저희가 그냥 어떤 개인 대 개인이 서로 얼굴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내뱉을 경우에 전달했을 경우에 사실 그 개발자가 받을 수 있는 상처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늠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이렇게 시스템 자체가 투명성 있고 어떤 이제 편견 없이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 거다라는 것을 사실 먼저 입증을 하고 싶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서 자체가.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평가한 기록들 다 DB에 남아 있고 공유들을 드릴 수 있지만은 우선 올해는 저희가 아까 그 말씀드린 그런 큰 플랜을 한번 쭉 돌려보고 나서 운영을 해보고 이제 피드백까지 다 통합해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전달할 수 있게 개선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점 저희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 내년에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해주실 분, 여기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맨 앞줄에 있는 분이십니다. 네, 발표하실 때 회사는 정량적 평가에 의존해서 이렇게 게임을 만들고 수익 우선하는 그런 게임을 만든다고 하셨고 유저들은 그걸 보면서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는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회사가 보는 그런 데이터와 유저가 보는 시장이 괴리감이 아주 크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이거에 대한 해결책 같은 말로 뭔가 인디 스튜디오의 힘을 쓴다? 뭔가 네. 그렇게 약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뭔가 회사 쪽에서 할 수 있는 해결책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그냥 네 여쭤보고 싶어서. 사실 저는 제가 뭐 그 회사에 여러 가지 다양한 회사들이 있고 큰 회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를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지금 많은 대기업들이 그런 이제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다 내부적으로 좋은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 최근 들어서 정말 정량적 평가에 대한 의존도가 좀 많이 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제 그런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래서 뭐 인디라는 것이 그런 것들을 대체한다기보단 회사는 안 하고 인디만 한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인디 개발자들은 그런 정량적 평가와 무관하게 내가 만들고 싶은 게임을 추구하는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같이 인디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들이 같이 뭉쳐서 우리에게 있어서 각 게임이란 무엇인지를 좀 더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보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보면서 회사들도 보면서 느끼는 것들도 생길 거고 다양한 시도를 또 다시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긴 했는데 지금 질문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서 혹시나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여기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게임 대기업들에서도 그런 인디 게임과 비슷한 게임들에 대한 도전이 계속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대기업들이 인디 게임 시장에 들어왔을 때 이런 소규모 개발사들은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가야 또 살아남을 수 있는지 어떤 해결책이 있으신지 혹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사실 대기업의 인디 게임을 개발한다고 해서 그게 뭐 어떤 인디 게임의 어떤 위협이 된다. 사실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뭐 인디 게임 시장이라는 게 존재는 안 합니다. 그냥 스팀에 보면은 그냥 다 동일한 게임이지 뭐 카테고리가 있을지언정 그렇게 뭐 인디 게임 시장이 따로 형성되어 있지는 않고요. 뭐 아까도 제가 이제 인디 게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뭐 정의가 굉장히 혼재되어 있고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고 설명도 드렸는데 이게 뭐 그 예전에 뭐 그 인디 게임에 관련해 가지고 얘기한 뭐 인상 깊은 말 중에 하나가 이거는 수제 맥주랑 비슷한 거다. 수제 맥주 시장하고 비슷한 거다. 메이저 맥주를 만든 사람도 있지만은 다양한 맥주들이 있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 대기업들이 만든 인디 게임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자기만의 또 영역을 구축하면은 충분히 팔릴 수 있는 게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소식입니다. 질문 두 개를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좋은 BRC 행사에 감사드리고요. 심사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전문적으로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께서 인디 게임들을 굉장히 공정하게 심사를 해주고 계실 텐데요. 네, 아까 그 발표 중에 말씀을 하셨었던 것처럼 실제 개발단에서 기획했던 타겟층과 실제로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의 타겟이 다른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물론 이것들을 전문적인 분들께서 굉장히 공정하게 심사를 하고 계신다고는 하지만 이 외에 어떤 뭐 에이전시라던가 그다음에 개발자분들이 직접적으로 설정한 특정한 어떤 유저 타겟층을 설정해서 그런 심사의 풀을 조금 더 넓히실 의향이 있으신지 네네. 궁금합니다. 네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들이 이제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저희가 어쨌든 이 인디 게임이라는 장르가 좀 특수하고 이해도가 분명히 필요로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이제 심사를 할 때 그 심사위원단의 구성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심사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시간도 많이 소비가 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거의 지금 16개 게임당 16개니까요. 거의 200건 넘게 심사를 해주셨어요 한 분당. 근데 이분들이 이제 30분씩 게임을 플레이했다고 하면은 사실 들인 시간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또 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그런 분들을 그냥 공짜로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에 비용도 책정해드리고 나름 이제 시스템을 갖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고
저희는 당연히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이 이제 나름 이제 그 상황에서 진행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스템적으로는 이제 이런 기틀이 만들어져 있고 심사 모수가 늘어나야 되는 건 저도 강력하게 동의를 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여력이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서버 비용이라도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이 된다면은 인디 게임 저희 BIC 행사를 찾은 분들이 사실 코어 게이머들이거든요. 정말 인디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입장료 내고 들어오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한테도 사실 좀 더 기회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다양한 타겟층과 다양한 피드백들을 보고 저희가 이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지를 올해 행사 끝나고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조금 더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네, 마지막 행운의 주인공이십니다. 네, 강연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일본 오사카에서 게임 개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난 6월달에 한국에서도 열렸다시피 구글 인디 게임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참관해 본 적 있고, 그리고 7월달에 일본 이제 기후현에서 열렸던 전국 엔터테인먼트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게임 개발사들 입장에서 정확하게 이제 인디 게임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화두가 좀 많았었어요. 얘기를 할 때 네네. 메이저 대형 게임 회사가 만드는 게 이제 보통 그냥 메이저 게임이고, 아니면 그냥 정말 한두 명 또는 개인 개발자들이 만드는 게 인디 게임인지, 이제 그 구글 인디 게임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심사 기준을 몰랐었는데 7월달에 열렸던 기후현에서 열렸던 뭐 전국 엔터테인먼트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뭐 5인 이하의 게임 개발 회사 또는 20인 이하의 뭐 종업원 수를 가진 게임 회사가 인디 게임 회사 뭐 이런 식으로 정의가 있었는데, 이번 강연을 들으면서 조금 더 한 가지 더 이제 생각을 했던 게 메이저 게임과 인디 게임의 정확한 좀 차이가 있는지, 그 용어 자체가 좀 되게 경계가 애매모호해서 혹시 네네.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인디 게임의 정의라든지 인디란 용어의 그런 뭐 정확한 정의 혹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듣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게 사실 작년에 저희가 좀 이슈가 됐던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 텐센트 산하의 넥스트 스튜디오가 저희 행사에 와서 부스를 전시를 하고 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이 관련된 이슈로 좀 여러 가지 토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텐센트가 무슨 인디아라는 이제 질문들이 많았고요. 저희도 사실 이 분들의 정말 전시를 하게 할지, 이분들이 전시를 하게 될 때 바라보는 시선과 뭐 파장이 어떨지 굉장히 이제 크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어쨌든 전시를 드리는 걸로 이제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저희가 어떤 그런 이제 그 뭐 종업원의 수,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의 수, 뭐 매출의 순위,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외형적인 지표를 가지고 인디다 아니냐라는 것을 결정한다는 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어떤 정량적 지표의 인디를 가두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정성적으로 이 사람들이 정말 인디인지 아닌지를 그걸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게임을 플레이해 보면 압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요즘 트렌드에 편승해가지고 그냥 똑같은 베낀 게임을 낸 건지, 아니면 기존 게임에 그냥 IP만 얹어가지고 그냥 낸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정말 자기 철학이 있는 건지.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질의를 보냈어요. 당신들이 정말 인디가 맞습니까? 우리는 우리 독립 정신에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창작해가지고 게임을 만들었습니다라고 답변서를 보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인디 기준에 부합하니까 저희는 인디라고 하겠습니다. 해서 초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디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그런 정성적인 평가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나누고 싶고, 그것을 사실 구분할 수 있는 수치는 없습니다. 다만 인디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게임 플레이를 해보면은 바로 아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이것으로 Q&A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저희 사무국장님께서 인디게임을 수제 맥주에 비유해 주셨는데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진 강연 해주신 우리 사무국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